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경제 톱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리셋됐죠. 100일 남은 대선 레이스가 경랑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발표 사흘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의 야망, 그러니까 재선보다 민주주의 수호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 수행에 집중하겠다면서 능력 있고 또 터프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해리스 부통령은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초반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중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추월을 거듭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양측 진영 간 더 노골적이고 거침없는 설전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전 세계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 작은 에러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체제와 충돌하면서 주요 산업이 멈춰섰는데요. 특히 수많은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는데 미국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 변동성은 또 극에 달했죠. 테슬라의 어닝 쇼크로 시작된 주가 하락은 전체 기술주 투매로 이어졌고 미국 현지 시간 24일 나스닥은 3.6%나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라 빅테크 기업들의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지난주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시작되더니 이번 주 실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워낙 빅뉴스가 많아서 살짝 묻히긴 했지만 금융시장의 사건으로 불릴 만한 소식이 또 있었죠. 미국 증권당국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한 건데요. 가상자산 상승세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10년 전 파산한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 물량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상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현재는 미국 부통령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민주당 대선 후보, 더 나아가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는 인물이죠. 물론 트럼프라는 큰 산을 넘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을 잘하면 넘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이번 주 미 민주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뺏어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주까지 밀리던 양자 대결 판세가 이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바이든 사퇴 이후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트럼프에 앞섰죠.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고요. 바로 다음 날 나온 CNN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가 49%로 46%인 해리스 부통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초박빙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민주당도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유색인종 등의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34세 이하 흑인, 여성으로부터 4에서 8%포인트가량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고령 문제로 워낙 많이 시달렸던 바이든보다는 확실히 젊고 또 여성이고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여건들 외에도 트럼프와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네, 우선 해리스는 성별과 나이, 인종,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이 상대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여자 오바마로도 불렸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차례 형사 기소되고 성추문 입막음 돈지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해리스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바른생활 여장부 이미지가 강한 점도 대비됩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아프리카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출신의 어머니는 인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얽힌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마이너리티 배려 등을 내세운 원칙주의적 면모는 이 해리스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남편 더그 엠호프가 유대인이자 기업 변호사로 유대계 커뮤니티와도 관계가 깊어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던 유대인 표심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새 바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약점으로 평가되는 요인은 뭔가요? 네, 바이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이 노스앤드 프라이빗 웰스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BTIG는 해리스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해리스 쪽 캠프에서도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나는 다르다 이 내용을 좀 부각시켜서 내세우지 않을까요? 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들이 예상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바이드노믹스보다 오히려 더 진보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과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35%로 인상하고 자본이득의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빈곤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하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확대해서 보편적 의료보험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제 대선 레이스가 박빙이 되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죠. 네,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를 비롯해 가상자산, 달러 시장 모두 트럼프 관련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주 들어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섰다는 소식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힘을 잃은 상황이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조한 걸 떠올려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이나 탄소 중립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테마가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리스의 등장을 좀 짚어보죠. 리스크 측면에서는 정책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해리스의 대외 기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영향이 예측 가능한데요. 우선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지원책을 적극 옹호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해외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해리스는 지금과 같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도 주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은 높아질 수 있어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일부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기 위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정국위가 이런 일정을 포함한 규칙안을 현지 시간 23일 공개했는데요. 이 규칙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 후보는 이달 30일까지 주별로 50명 이하씩 모두 3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 대의원들은 온라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정국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해리스는 AP통신의 대의원 대상조사에서 과반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대선 후보는 확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8월 19일부터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 해리스 띄우기의 첫 공식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 더해 트럼프 효과도 시들해졌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던지기 바빴습니다. 특히 시장의 시선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돌렸던 일론 머스크의 전략에 의구심이 커진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오늘과 내일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실망을 넘어서 이거 쇼크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출은 2% 늘어 컨센서스를 살짝 넘겼지만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순이익은 45%, 영업이익도 33%나 미끄러졌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문 매출이 7%나 떨어졌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이었죠. 장 마감 뒤 이처럼 부진한 수치가 나오자마자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했고 결국 다음 날 정규 거래에서 12% 넘게 추락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다면 좀 이런 성적이 좀 이해가 갈 텐데 네. 다양한 전략으로 공부를 좀 폭넓게 했는데도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면 잘하던 과목은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 과목도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당장 캐시카우인 전기차가 시원찮지 않은 데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만 놓고 봐도 8월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10월로 연기했고 올해 말이면 테슬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배치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머스크의 말도 어느샌가 슬그머니 1년 뒤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빌 그로스가 테슬라는 밈 주식에 불과하다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펀더멘털은 처지고 주가만 치솟는다는 지적이었는데 이렇게 당장 눈앞의 돈줄은 말라가고 약속했던 미래는 또 머스크의 허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한나 기자가 짚어본 지금 미국 정치권 흐름도 테슬라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이 기대했던 트럼프 효과에 대한 베팅마저 리스크로 전락해버리면서 상황이 난처해졌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세론이 나오면서 머스크는 한박 웃음을 지었었죠. 실제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 주식이 테슬라이기도 했고요.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달 6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자금까지 약속하면서 재빨리 줄을 섰고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페이스X와 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빙 모드에 들어간 것만 같았던 이들의 사이가 이번 주부터 다시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머스크는 돌연 트럼프에게 후원금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거짓이라며 태세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3일이 지나서야 부정하고 나선 건데 일각에선 트럼프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머스크의 심기가 뒤틀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정치 자금까지 되기로 했는데 트럼프 이 같은 발언은 머스크 입장에선 배신이나 다름없었겠죠. 특히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그 여파로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얼어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강력한 대중국 규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엇박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저가 전기차를 예고한 테슬라 입장에선 원가 절감을 위한 중국산 배터리도 들여오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 머스크의 입, 또 반대로 가는 트럼프 둘 다 문제군요. 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월가 역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보자면요. 웰스파고는 예상보다 양호한 판매량에도 마진이 급감한 점에 주목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봤고요. 실적 발표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새로운 놀랄만한 소식은 거의 없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대와 달리 테슬라를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콕 짚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산 관세 폭탄에 주목하면서 전기차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며 비중 축소 의견과 목표 주가 $120를 제시했습니다. UBS 역시 테슬라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매도 의견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주당 순이익의 100배 넘게 거래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에 이미 인공지능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핵심 자동차 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당 가치가 $74에 달한다면서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미래 AI 이니셔티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주가는 더 큰 하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넘어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변신에 나서곤 있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과할 만큼 선반영돼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져 있고 당장 눈앞에 돈줄인 전기차마저 흔들리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스크 요인 또 부정적인 평가 중심으로 저희가 테슬라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테슬라의 미래 산업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머스크의 말 바꾸기 그리고 일정 연기 등으로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네.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월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에너지 사업입니다. 2분기에만 9.4기가와트시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전년 대비 157% 2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신 자료를 보면요. 현재 테슬라 주가에서 $36, 그러니까 전체 밸류에이션의 약 15%를 이 에너지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간 월가에서 테슬라 주가를 평가할 때 대부분 이 자동차 위주의 밸류에이션이 대부분이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식적으로 비중 있게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서 전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는 힘들 것이다, 의심된다와 같은 표현으로 물음표를 던졌던 사업인데 네. 이제는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관건은 아무래도 속도일 텐데요.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확신을 주면서 체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테슬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참 힘들게 하는 애증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임선호 캐스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뉴스메이커는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후보 사퇴 선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사흘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요. 새로운 세대의 횃불을 넘기는 것이 미국을 통합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자신의 재선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In recent weeks, it's become clear to me that I need to unite my party in this critical endeavor. I believe my record as president, my leadership in the world, my vision for America's future, all merited a second term. But nothing can come in the way of saving our democracy. That includes personal ambition.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 새로운 세대에 넘기는 횃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받아들었죠.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양측 간의 설전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검사 경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같은 범죄자 유형을 잘 안다고 일격을 날렸고요. 이에 맞서 트럼프는 해리스를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Before I was elected vice president, before I was elected United States Senator, I was elected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I was a courtroom prosecutor before then. And in those roles,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If Kamala Harris gets in, she would be the most radical far-left extremist ever to occupy the White House times 10. There's never been a lunatic like this in the White House, and we've had some bad ones.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으로 금융시장의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는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베테랑으로 불리는 짐 비앙코 리서치 대표는 최근 특정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 당선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며 트럼프 트레이드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재정 적자 등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 not so sure at the top level there has been a Trump trade or let's call it an election 24 trade, or that there will be one as we go forward. Whoever wins, we're still going to have a deficit. We're still going to have high government spending. We're still going to have the same problems that we've had now. We're going to have, regardless of which candidate that we get winning in November. And that's why I think that we've kind of overstated this Trump trad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관련 상품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ETF 출시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ETF 상장 기대감에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오른 이더리움이 최근 들어서는 이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ETF 거래 개시로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21쉐어스의 CEO도 ETF 승인이 이더리움 가격에 일부 반영돼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에서 12개월 동안 가상자산, 특히 이더리움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t has been priced in a bit, but the other aspect of it is when we compare it to Bitcoin, which launched at the right time, in the right place, with everything going in its way, it's a little bit different. It's the summer. There have been some global macro events that have impacted it here or there, but we still are quite bullish over the next 6 to 12 months on crypto overall and Ethereum in particular. 마지막으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월말에서 월초로 넘어가는 매우 바쁜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월요일만 한산합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 발표되는 맥도날드의 2분기 실적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주당 순이익 3달러, 매출 66억 3천억 달러가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바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회의를 엽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엔 기준금리가 일단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일각에선 이번 회의에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켜보시죠. 같은 날 일본은행도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다음 주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총재도 데이터에 달려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수 있다고 말했죠. 미국에서는 또 고용지표 릴레이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화요일에는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난달 구인 이직 보고서가 관심입니다. 특히 구인 건수가 중요한데 앞서 5월에는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22만 건이나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고용시장 상황이 금리 인하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FOMC 회의에도 참고 데이터가 되겠죠.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관심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적이 전체 기술주 흐름을 결정지을 변수인데 시장은 주당 순이익 2.93달러 그리고 매출은 644억 3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일정 보시죠. 일본은행이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엔저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과연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할 것이냐 지켜봐야겠죠. 자,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시리즈 2탄 7월 ADP 민간 고용 수치가 나옵니다. 6월엔 15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는데 전날 나온 구인 건수와 민간 고용 수치가 엇갈리면서 시장이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이번엔 어떨지 체크하시고요.
중국에서는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바로 이 부진한 제조업도 한 요인인데요. 최근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 더 나아가서 중국 경제가 여전히 터널 속에 있는지 아니면 끝을 보고 있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실적 발표는 메타와 퀄컴이 주목됩니다. 자,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일정과 달리 이 일정만 제가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인데요. 금리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발표 30분 뒤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들을 내놨죠. 따라서 다음 주에 어떤 말을 할지가 9월 인하 전망에 결정적인 신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7월 제조업 PMI, 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등 굵직한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목요일은 또 실적 빅데이인데요. 애플, 아마존, 인텔의 성적표가 장 마감 뒤에 나옵니다. 특히 애플의 성적이 중요합니다. 앞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양호한 가이던스와 또 자사주 매입 계획이 나오면서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시총 1위 기업의 실적 발표 반드시 챙기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고용지표의 종합한 7월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수치들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특히 실업률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앞서 6월엔 4.1%까지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를 웃돌았고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죠. 이 다음 주에 나올 수치가 이 수준을 유지했거나 또 이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